토요일 아침 지적인 토크 북구북구 골라먹는 지식 편의점의 저자 북튜버 이시안 씨 그리고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살면서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일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주로 악마가 승리하죠. 악마가 승리해야 인생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구나. 나는 천사가 맨날 승리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보는데 저런 분인지 이제 알겠네요. 저는 첫 번째 때부터 알았어요. 아니, 제가 어때서요? 천사 같나요? 왜 그렇잖아요. 뭐 과식의 어떤 그 욕망이 있을 때 다이어트냐 음식이냐 이때도 사실은 대부분 이제 음식에 대한 욕망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럼요. 그건 천사의 승리죠. 그게 천사입니까? 그럼요. 제가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었군요. 선거학의 기준이 다르시군요. 다르시구나. 저희랑. 네네. 그렇구나. 또 뭐 한 잔 술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을 때도 사실은 금주할 것이냐 한 잔 마실 것이냐 여기서도 인생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큰 선택이 아니라 네.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부터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일도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네. 자, 이런 선택에 대한 문제 또는 내면에 있는 악마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 오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두 분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가인지부터 먼저 좀 이시안 씨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 작가의 유명한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은 두 개입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전에 뭐가 있냐면 보물섬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보물섬. 네. 실버 선장 나오고 멋지죠. 그 실버 선장 같은 경우가 그 이후에 해적의 하나의 그 롤 모델처럼 된 거예요. 어떤 원형이 됐죠. 네, 원형.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캡틴 하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캐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선장 모든 선장들이 다 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었는데 캡틴 바르보샤였나요? 이렇게 네. 목발 짚고 나오는 그 네. 해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렇죠. 캡틴 실버. 네. 네. 그래서 어떤 해적의 전형을 만든 게 보물섬이라면 이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작품은 하나의 그 이중인격 두 가지의 면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원형을 만든 작가거든요. 네. 이 작가가 근데 1850년생이에요. 엄청 오래전에 태어났죠. 1850년생.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는데 그 이후에 자기보다 10살 많은 여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여서 자녀들과 같이 가가지고 딸이 8살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아빠랑? 네. 그렇죠. 일찍 결혼하는 뭐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니 그 여성분은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고 여성이 그러니까 재혼을 했으니까 또 네. 일찍 결혼했던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있어서 네. 딸이 좀 나이가 있다 보면 이제 두 번째 10살 네. 어린 아빠와 8살 차이가 났다. 네. 그래서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사모아 섬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의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 식민지 같은 것들을 엄청 또 많이 확장했던 때잖아요. 그렇죠. 이 빅토리아 시대에 네. 또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제국주의 같은 것들을 고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스티븐슨 글을 출판을 아예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뭐 그냥 되게 부조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모아 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사모아 섬에서의 어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이제 보물섬이라는 작품도 등장을 했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보물섬은 같고. 훨씬 그 이전일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작가가 워낙에 몸이 약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험이라던가 뭐 이를테면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사모아 섬 이전에도 계속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상상의 나래에 빠지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향의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먼저 써놓고 그 보물섬의 배경이 될 듯한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군요. 여기구나. 내가 썼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아니 꼭 그렇게 뭐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이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막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또 가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겨울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 추위를 참기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부산쯤 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KBS 부산에서 연락만 한번 해주시면 곧 연락이 오겠네요. 네. 실비로 내려가서 방송하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바로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하는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이게 뭐 뮤지컬이나 연극 또 최근에 뭐 드라마로도 많이 다뤄져서 영화로도 다뤄졌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굉장히 읽지 않았지만
읽은 듯한 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뭐 사실 뭐 결론 다 알고 계셔서 요약을 하자면 한 줄로도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소설의 형태니까 이 소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화자는 사실은 존경받는 변호사인 어터슨입니다. 네. 이 어터슨이 어느 날 이 하이드라고 하는 아주 기이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정말 뭔가 하여튼 만나면 너무 기분이 나빠지는 약간 이런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킬 박사가 유언장에다가 자신의 그 유산을 받을 사람으로 그 하이드를 이제 적어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언장의 기이한 점은 뭐냐면 뭐 내가 죽었을 경우 이건 뭐 당연한데 내가 3개월 이상 실종되었을 경우에도 하이드 씨에게 자기 전차를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네. 3개월 정도 실종이 돼도 내 전 재산을 하이드에게 넘겨준다. 네, 이상한 조건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면 정말 이 유언장이 아주 위험한 그 유언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터슨은 자기 친구니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이드에게 협박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킬 박사는 전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아주 명망 있는 국회의원이 길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 목격자가 있어요. 그 목격자는 그 범인이 바로 하이드 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증언하는 거죠. 네, 그렇게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터슨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하이드는 그날 이후로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킬 박사도 이제 하이드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어터슨 씨를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아주 활발하게 화해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지킬 박사가 칩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어떤 뭐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게 됩니다. 집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이 된 어터슨이 막 몇 번에 걸쳐서 만나려고 시도하지만 잘 안 돼요. 그 와중에 뭐 셋과 이 둘과 같이 친했던 세 번째 친구도 갑자기 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제 죽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어터슨 씨와 하인들은 이 지킬 박사가 살해당했다. 지금 지킬 박사의 서재에 있는 건 지킬 박사가 아니다. 아무래도 하이드 씨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한 하이드 씨의 시체를 목격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된 뒤에 충격을 받아 죽은 그 레니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편지와 그다음에 지킬이 남긴 편지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 이 전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라면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네. 안 해주셔도 돼요. 모를 것 같아. 네. 궁금하다. 그런가요? 네, 궁금합니다. 과연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어떤 관계였을지. 네, 궁금하시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많이 말씀을 안 궁금한데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정말 추리 소설 형식인데 그래서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읽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감동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부산 가셔야겠네요. 작품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에드가 앨런 포가 썼던 어떤 단편들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네. 이 작품이 쓰여진 1886년이라는 해 또 이 시기 19세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배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테디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사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얻어 걸립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하다 보면. 네.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셨는데 빅토리아 시대가 영국에 또 태양이 지지 않는 굉장히 잘 나가는 황금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기술은 발달하고 그리고 제국주의가 또 끝까지 팽창하는 때여서 말하자면 사회에 특히 부자들은요 부가 흘러 넘쳐요. 맨날 화려한 파티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뭐 그런 생활들을 즐기는데 또 빅토리아 여왕은요 빅토리아리즘이라고 해서 절제, 엄격한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겉으로는 점잔을 빼고 뭐 되게 그러면서도 고상한 척하지만 그 안에서는 퇴폐적인 생활을 즐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네. 바로 그때 지킬 박사 하이드가 나오면서
그 상류층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묘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어떤 시대가 감춰놓았던 그 단면들,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고 엄격한 척 그 폼을 잡지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 아주 그 음험한 욕망들, 네. 이걸 이제 작품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다. 이런 말을 듣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안내서. 요거 비슷한 게 나중에 위대한 개츠비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재즈 시대라고 불리우는 네네. 그 흥청망청 그 금주법 시대에 역설적으로 돈을 술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 마피아들과 결탁한 사람들의 어떤 시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모델이 된 시대가 바로 이제 빅토리아 시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또 굉장히 이후에도 많이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 초상 뭐 이런 작품들도 그러네요. 네, 이 작품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사실은 이제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슈퍼히어로물에 나오는 마블 코믹스의 그 빌런의 어떤 원조가 바로 이 하이드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 헐크의 롤 모델이 네. 작품의 네. 원작이 된 것이 또 이 맞아요. 지킬 맞아요. 박사와 네. 하이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시대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주된다는 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그 의미 또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신빙성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과학의 발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과학이 또 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막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의 말에 따르면 이 프랑스 과학 잡지에서 읽은 그 무의식에 관련된 기사, 네. 그 기사를 본 것이 아마도 당시에 이 작품이 나오게 된 처음 시작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 당시의 심리학의 발전 정도가 이 작품에 영향을 미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심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게 또 대단히 지대하다라고 합니다. 그 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부인이 사실 이 작품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했대요. 채찍이라는 게 진짜 채찍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스티븐슨이 부인을 또 굉장히 사랑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뭐 그랬다고 해요. 또 그 일설에 의하면 잠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다가 악몽을 꿔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는 모습을 꿈에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아내는 이건 별로다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이나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그때 크리스마스 책으로 기획한 책이래요 이게. 그래서 팀 버튼인가요?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아니고. 원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후에 크리스마스 책은 약간 환상적인 이야기가 덧붙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출판사에서 의뢰했는데 이런 얘기를 보내버리니까 너무 끔찍한 이건 이야기니까. 도저히 크리스마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니까 12월이 아니라 그 해를 넘겨서 1월에 출판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예. 이 스티븐슨이 이 말에 따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꿈에서 굉장히 많이 자기 그 이를테면 소설의 발상 같은 거를 많이 얻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대하여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단편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꿈을 많이 꿔서 마치 그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꿈속에서 삶이 병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설가가 되고 다음부터겠죠.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 꿈속의 연극을 만드는 작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브라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들을 생산을 해내고 그것을 이제 꿈에서 깨어난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쓰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이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중의 삶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네. 이 꿈에 깨어서 사는 삶과 또 꿈을 자고 있으면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이중의 삶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또 기반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자의 그 유명한 호전명이 떠오르는 그렇죠. 네. 대목이기도 합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북구북구
이시안 박사 씨와 함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읽어보고 있습니다. 대디 저번에 그 이시안 박사 씨 하니까 그렇죠. 박사 씨가 네, 띄워야죠. 저는 박사 수료거든요. 박사가 아닙니다. 괜히 네. 학력유죄 그 의혹도 생길 수 있고. 근데 박사 저는 씨, 정말 이시안 씨 이렇게. 이름이 이래서요. 뭐 라디오에 나가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네. 제가 라디오에 나갔었는데 누가 저 사람은 아나운서고 저 사람은 누구누구 씨인데 누구 박사인데 저 여자 누구지? 뭐 약간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3의 인물이 있다. 소개가 되지 않은.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여러 권 좀 냈는데 그 책을 낼 때 공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누구누구 박사 만들어주는 책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공저를 내시면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대학원 수료밖에 못했는데 꼭 네. 공저 한 권만 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코너 북구북구의 이시안 씨 그리고 박사 씨와 함께 코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지킬 박사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제 지킬 박사를 피해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신하는 과정이 사실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네. 본인의 의지 하에 이제 변신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초자가 자신을 이제 잡아먹는 거꾸로 했던 역전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킬 박사에게 최초의 어떤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최초의 원인이 있죠. 최초의 원인.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 책을 잘 안 읽으시면 헷갈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되고 싶은 욕망에 무릎 꿇고 그냥 하이드의 삶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제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를 변형을 할 때 약물을 썼잖아요. 그 약물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약물에. 그래서 그 불순물 때문에 이게 변하게 됐고 역시 그 영화 플라이의 어떤 그 모티브 같은 거네요. 네네. 순간 이동을 하는데 거기 불순물이 들어오면서 괴물로 변해버리는. 네. 그래서 이게 괴물로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약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킬 박사 돌아가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불순물이 안 들어간 건데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그 약을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이드로 계속 살게 되면서 이게 결국 살인도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스스로의 선택도 있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길에 들어섰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쁜 짓을 저지르면 처음에는 내 의지가 되지만 그 주변에서는 이제 다시 돌이키기에는 스스로의 의지만 힘든 그런 것까지 좀 은유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지킬 박사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이제 실현할 수 있다. 분출하잖아요. 네, 분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은 돈 주고 청부 사례 같은 것, 사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부해서 뭘 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깨끗하잖아요. 알리바이가 완벽하죠. 완벽하죠. 네.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기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킬 박사가 또 이 사람이고 하이드도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뭐 이를테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정말 이 내부적 갈등, 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르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쌍쇼 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를 나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럴 때는요. 자아가 두 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자아와 나쁜 생각을 하는 자아 두 개일 수 있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는 건 네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정죄가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이거 이후로 이런 작품들 이후로 그것도 나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나쁜 사람이야.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 안에 수 있는 정신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걸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제할 것이냐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렇죠. 작품이 됐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의의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이제 이를테면 재판에 들어갔을 때 아, 저 정말 심신미약자다. 네. 뭐 한정치산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저질렀다라고 이 사람을 벌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경우 또 감형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범죄를 지은 그 왜 인격과 그 원래 인격이 다른 것처럼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법정에 네. 서 있는 이 사람은 지킬 박사입니다. 그날 사고를 친 사람은 하이드 씨죠. 하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고 하이드가 된 사람인가. 술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하이드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킬 박사를 벌할 수는 없다. 하이드가 너무 하이드를 벌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건가? 하여튼 굉장히 이 부분도 여기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인간의 어떤 네. 그 존재와 그 사회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 같은 것도 있는 작품이군요. 그럼요. 이게 그냥 완전 재미로만 읽을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면이 있는 작품인 거죠. 그 이야기 또 두 분의 이야기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시안 씨가 또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말하자면 이제 지킬 박사가 이제 점점 하이드화 돼가는 이런 네. 과정 같은 걸 보면 그 니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심연을 들여다볼 때 주의해야 된다. 그 심연을 닮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이제 심연도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악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내면이 과연 누가 나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 네. 근데 결국 요즘에 이제 둘 다 나이다, 둘 다 나다라는 그런 결론이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던 결론이라면 아 저런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나일 수 없어 이런 결론이라면 요즘에는 당연하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죠. 네. 세대가 바뀌면서 또 부캐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부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부캐인 거죠. 네.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최초의 부캐의 원조인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그리고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지킬 앤 하이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킬 앤 하이드 뭐 진지한 이야기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시안 씨와 박사 씨는 어느 쪽에 더 연민과 어떤 애정을 갖게 됩니까? 지킬과 하이드 둘 중에요. 네. 이럴 때 둘의 삶 중에서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아니 꼭 지킬 아니면 하이드여야 하나요? 보통 이럴 때는 지킬 앤 하이드 중에 전 N을 택하겠습니다. 보통 그러는 건데. 80년대 그러니까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이 둘 다 너무 극단적이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지킬 박사의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떤 정말 이 욕망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결국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계속 극단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추스려가면서 조화시켜 가면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좀 교과서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네. 달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럼요. 무너지려고 하는 거, 폭주하려고 하는 거 또는 그 울부짖으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상황을 잘 다독거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꼭 나쁜 것을 다독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진짜 내가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다독거려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가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다이어트만 빡시게 하면 삽니까? 요새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사실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저는 오늘 다이어트를 원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그러네요.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먹자. 갑시다. 같이 괜히 먹읍시다. 혼자 굶지 말고 같이 먹자. 아니 그 박사 씨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른 그 문구가 있어요. 낙이 분류 A 불비. 기뻐도 흥청거리지 않고 슬퍼도 눈물 보이지 않는다. 참 별의별 거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아니 근데 뭐 근데- 기쁨은 흥청거리고 슬픔은 좀 울어야죠.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깨를 좀 빌려주십시오. 아유, 저 어깨만 빌려드리겠습니까? 아유, 뭐 말씀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손수건도 빌려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네. 되게 교과서적인 답을 하셨다면 저는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올 만한 제가 딱 하나를 하자면 네. 지킬과 하이드 중에 어느 게 더 연민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킬은 평생을 참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약물을 개발해서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이드는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좀 그렇게 죽지만 결과적으로는 한평생이라고 봤을 때 하이드의 생은 좀 짧았지만 한평생을 봤을 때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그런 삶을 산 지킬과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어쨌든 다 했던 하이드 중에서는 저는 지킬이 조금 더 큰 인생에선 연민의 그 대상이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하이드가 약간 부러운 건 그거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살 뿐더러 이 부자인 지킬이 자기한테 수표를 막 끊어주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못마해주고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지킬이 자기가 손 더럽히기 싫은 일들은 하이드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이드가 일을 저지르면 지킬이 그것을 이제 수습해주는. 무마하는 수습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삶을 이제 꾸려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GT 땡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네. 그 안에서 정말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게임인데 차 뺏고 뭐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가.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또 뭐 4, 5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이드가 돼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인류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화나 예술, 스포츠 같은 것들은 결국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순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또 시스템적인 장치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문학, 소설, 게임 등을 통해서 뭐 폭력성이 유발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던 폭력성을 순화시킨 뒤에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그 어떤 문명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헐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 작품에 의해서 영향받은 또 다른 어떤 작품들,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많죠? 많죠. 코믹스? 엄청 네. 많죠. 어떤 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떠오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분리가 되는 거는 저는 가장 기억에 일단 헐크가 전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화는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아, 그러네요. 정말 그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가 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인격이 분열돼가지고 그런 것이다. 지금 스포일러 아닌가요? 아, 파이트 클럽은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저 안 봤어요. 그런 내용이었나요? 저는 브래드 피트 쪽이었어요. 아. 네. 그 거들먹거리면서 네. 평상시에 참 도저히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술이 많이 달린 이런 아우터들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건들거리는 그 캐릭터가 네. 꽤나 영화를 보는 동안 해방감이 느껴지면서 그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파이트 클럽도 원작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뭐 이 얘기랑 거의 똑 닮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좀 다르지만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유지어 서스펙트가 생각이 납니다. 네. 유주얼 서스펙트.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반전 3대 왕. 그래가지고 이 파이트 클럽이랑 유주얼 서스펙트랑 식스센스. 이 세 개의 작품이 미국의 그 뉴욕 홈리스들에게는 굉장히 네. 중요한 영화였대요. 왜요? 이제 극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면 1달러, 1달러 이렇게 하다가 안 주면 너 내가 누가 범인인지 말해버린다. 너 귀신이 누군지 내가 말해버린다.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1달러들을 줬대요. 홈리스들에게 말하지 말고 가라고. 네, 그래서 괜찮네요. 네. 네. 말하자면 이제 뭐 그런 대목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결론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뭐 1,000원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작품들도 있었죠. 뭐 23 그 아이덴티티인가요? 뭐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완전. 자기 분열적인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네, 작품들이 네. 있다라면 네. 끝판왕이도 23개의 인격이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현대 사회에 대한 병폐들을 드러낼 때 사실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 고전으로서 네.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뮤지컬 영화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다 읽으신 듯한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두 분의 한마디씩을 좀 남겨주십시오. 이 책을 읽고서 난 책을 읽은 사람이다를 티를 내려면 어터슨을 아는지를 물어보면 돼. 중요하죠. 네, 여기 어터슨이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어터슨이 지킬 주인공이죠. 하이드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책을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터슨을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런 책도 본 사람이다라고 티를 내고 싶으시면 네. 한 번쯤 볼 만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떠슨.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로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시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읽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하루키의 예전 책 다시 봤는데 왜 이렇게 안 읽은 장면들이 많죠? 깜짝 놀랐네요. 네, 기억력이 좀 뭐 부실해지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라고 너무 권해주고 싶었던 게 이미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쓴 소설들, 지금 소설들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쓴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지하고 좀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밀도 높은 그 묘사들, 그리고 전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런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런던. 이 지금 어둡고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예감으로 꼬물꼬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런던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다시 읽는 그러니까 다들 아마 다시 읽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시 읽는 경험은 아마 지금 요즘의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19세기의 가스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네. 그러네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사실 문학에서 만났을 때는 흥미로운 어떤 모험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구북구 내 안에 숨어있는 인격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박사 씨, 이시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